무서운 장면을 보면 발에 소름이 쫙 돋죠? 오싹해서 혹은 추워서 돋는 거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름의 정체는 좀 다릅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반응의 흔적이에요. 위협을 만난 동물은 털을 곤두세워서 몸집을 더 커 보이게 합니다. 고양이가 놀랐을 때 털이 부풀어 오는 것과 똑같은 장치죠. 문제는 인간은 그 털을 거의 다 잃었다는 겁니다. 세울 털도 없는데 몸은 아직도 그 털을 세우고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옛날 반응이 팔의 소름으로만 남은 겁니다. 우리가 공포에 대해 안다고 믿는 것들, 그 절반은 틀렸거나 진실이 훨씬 더 이상합니다. 오늘은 그 진짜들을 30가지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방금 소름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시작부터 흔적 기관을 짚었으니 다들 사실이라 믿는 공포 이야기를 몇 개 더 무너뜨리고 가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고 죽음은 그 다음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느니 차라리 관에 눕는 게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죠. 그런데 이 말의 출처가 좀 허술합니다. 1977년에 나온 한 책에서 사람들에게 요즘 무서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발표가 1위로 나온 겁니다. 그냥 그 순간 신경 쓰이는 걸 물은 거예요. 죽음과 발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발표하느니 죽겠다는 사람은 없겠죠. 자주 걱정하는 것과 진짜로 더 두려운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샜다는 이야기. 큰 충격이나 공포를 겪은 사람에게 붙는 오래된 전설이죠.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 전날 밤 백발이 됐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하룻밤 만에 색이 빠지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 오랫동안 그냥 전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2020년 소름을 연구한 바로 그 하버드 연구팀이 놀라운 걸 밝혀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 도피 반응에 쓰이는 신경물질이 쏟아지면서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줄기세포를 통째로 태워버립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번 이 색소 줄기세포가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샌 머리는 영구적이에요. 공포가 기분을 넘어 몸의 색을 정말로 바꿔놓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면 심장이 쿵쿵 빨라지죠. 거의 모든 공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한 종류만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피나 주사바늘, 상처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우에 심장이 처음엔 빨라지다가 곧바로 뚝 떨어집니다. 혈압도 같이 급락하죠. 그래서 눈앞이 하얘지면서 기절합니다. 피 뽑을 때 쓰러지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왜 이것만 반대일까요? 한 가지 설명은 이렇습니다.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혈압을 낮추면 출혈이 줄어듭니다. 또 축 늘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면 공격자가 관심을 거둘 수도 있고요. 가장 무력해 보이는 이 반응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오래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공포가 뇌에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하면 그게 고장난 사람을 보면 됩니다. 실제로 있어요. 연구자들은 그 사람을 이니셜로만 부릅니다. SM이라고요. 이 여성은 아주 희귀한 병으로 뇌 양쪽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파괴됐습니다. 편도체는 공포를 다루는 핵심 부위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뱀과 타란툴라를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괴물을 먼저 놀래킵니다. 무서운 영화를 봐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강도를 만나 칼이 목에 들어와도 공포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공포라는 감정 자체가 삶에서 지워진 사람입니다. 방금 그 SM, 세상 무서울 게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연구진이 딱 한 번 그녀를 완전한 공황에 빠뜨렸습니다. 방법은 뜻밖이었어요. 이산화탄소가 잔뜩 섞인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게 한 겁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자 평생 두려움을 몰랐던 그녀가 숨을 못 쉬겠다고 소리치며 마스크를 뜯어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공황 발작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포가 편도체 하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바깥에서 오는 위협, 그러니까 뱀이나 강도는 편도체가 처리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오는 위협, 숨이 막힌다는 신호는 완전히 다른 회로가 담당해요. 공포의 스위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겁니다. 높은 다리나 절벽 끝에 서면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죽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놀라서 스스로 겁을 먹기도 하죠. 프랑스어로는 이걸 허공의 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의 설명은 반대입니다. 이건 죽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살고 싶다는 신호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절벽 끝에 서는 순간 뇌는 재빨리 위험하다, 물러서라는 경보를 보냅니다. 몸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고요. 그런데 의식이 뒤늦게 그 반응을 해석하면서 내가 뛰어내리고 싶었나? 하고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충동을 느낀 사람일수록 자살 생각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었습니다.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 섬뜩한 느낌은 사실 당신이 살아있고 싶다는 증거인 셈이죠. 강도를 눈앞에서 겪은 목격자라면 범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범인이 손에 든 흉기 때문입니다. 총이나 칼이 눈에 들어오면 시선과 기억이 온통 그 흉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정작 범인의 얼굴을 볼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무기 집중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 실험에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나중에 그를 알아보는 정확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법정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자신있게 지목한 얼굴이 사실은 공포에 눌려 뒤틀린 기억일 수 있어요.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오심의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새겨진 공포는 평생 간다고 생각하죠. 트라우마가 무서운 이유도 그거고요. 그런데 이 공포 기억을 약 한 알로 지울 수 있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비밀은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다시 꺼낼 때 그 기억은 잠깐 말랑말랑한 편집 가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되죠. 연구진은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타란툴라를 잠깐 보여줘서 공포 기억을 꺼내게 한 다음 곧바로 흔한 혈압약을 하나를 먹였습니다. 이 약이 기억이 다시 저장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딱 한 번의 처치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거미를 직접 만질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1년 뒤까지요. 기억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 붙어있던 공포라는 꼬리표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위험한 순간에 왜 소리도 못 지르고 몸이 굳었을까? 나중에 자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공포 앞에서 뇌는 몸을 스스로 마비시킵니다. 긴장성 부동이라고 불러요. 근육이 굳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멈춘 게 아니라 뇌가 강제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동물이 포식자 앞에서 죽은 척하며 얼어붙는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움직이면 더 눈에 띄니까 차라리 멈추는 쪽을 택하도록 오래전에 새겨진 거죠. 방금 그 얼어붙는 반응이 아주 중요한 곳에서 오해를 부릅니다. 바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약 300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70%가 그 순간 몸이 굳는 긴장성 부동을 겪었습니다. 저항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왜 소리치지 않았느냐, 왜 도망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건 피해자가 나약해서도 동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켠 마비 반응이었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멈출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이 정작 그 순간엔 아픈 줄 모르고 뛰었다는 이야기. 전쟁이나 사고 현장에서 흔합니다. 총에 맞고도 계속 달렸다는 식이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는 뇌는 몸이 만든 천연 진통제를 쏟아붓습니다. 통증 신호를 잠시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플 때가 아니라 도망칠 때라고 뇌가 판단하는 겁니다. 당장 살아나는 게 먼저니까 통증은 나중으로 미뤄둡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서야 그제야 몰려오는 아픔을 느끼게 되죠. 깜짝 놀라면 몸이 움찔하죠. 그런데 이 놀란 반응이 극단으로 가면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세기 미국 메인주의 벌목공들 사이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놀라면 그 순간 누가 때려라거나 던져라고 외치면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손에 든 걸 던지고 옆 사람을 치기도 했어요.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본 동작을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놀란 순간 의지가 잠깐 우회당한 겁니다. 동남아시아에도 라타라는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놀람이라는 게 단순히 움찔하는 반사가 아니라 잠깐이지만 사람의 통제력 자체를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까지 불안해지죠. 표정이나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한몫합니다. 사람이 겁에 질리면 그때 흘리는 땀에 특별한 화학신호가 섞입니다. 연구진이 공포 상태인 사람의 땀을 모아 다른 사람에게 맡게 했더니 맡은 사람은 그게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면서 더 잘 놀라고 뇌의 공포 부위가 활성화됐습니다. 애매한 표정도 더 무섭게 읽었고요. 말하자면 공포는 소리 없는 경보를 냄새로 방송하는 셈입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옆 사람 코를 통해 조용히 번지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공포의 표정. 우리는 이걸 무섭다는 신호를 남에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반만 맞아요. 한 연구가 밝힌 건 이 표정이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겁먹은 표정을 지으면 눈이 커지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눈동자가 더 빨리 움직이고 콧구멍이 벌어져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십니다. 위험을 더 잘 보고 더 잘 냄새를 맡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표정은 감정의 표시이기 전에 정보를 최대한 빨아들이려고 감각을 활짝 여는 동작입니다. 반대로 혐오의 표정은 눈과 코를 찡그려 닫아버리죠. 정확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세상엔 무서운 게 많은데 유독 뱀과 거미는 거의 모두가 싫어하죠. 왜 하필 이 둘일까요? 실험을 해보면 사람은 뱀이나 거미에 대한 공포를 단 한 번만 나쁜 경험과 엮여도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좀처럼 안 지워져요. 반면에 총이나 전기 콘센트처럼 현대의 더 위험한 것들은 무서워하도록 학습시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뇌에는 오랜 조상들을 위협하던 것들에 대한 공포가 미리 깔려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역설은 정작 오늘날 거미는 사람에게 거의 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현대의 위험이 아니라 수백만 년 전의 위험 목록을 아직도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공포도 어떤 기생충 앞에서는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것도 조종당하는 쪽이 눈치도 못 채게요. 쥐는 본능적으로 고양이 냄새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감염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쥐가 고양이 오줌 냄새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냄새에 끌리기까지 해요. 겁없이 고양이에게 다가간 쥐는 잡아먹히겠죠. 그게 바로 이 기생충이 노리는 겁니다. 이 기생충은 오직 고양이 몸속에서만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고양이에게 가려고 쥐의 공포를 조작하는 겁니다. 더 섬뜩한 건 이 기생충이 사람에게도 아주 흔하게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포가 정말 온전히 내 것인지 묘한 질문을 남기죠. 그럼 아기는 어떨까요? 뱀을 무서워하는 게 타고나는 걸까요? 여기엔 미묘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 사진 속에서 뱀을 하나 숨겨두면 아기도 어른만큼이나 그 뱀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꽃이나 개구리를 찾을 때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정작 뱀 영상을 보여줬을 때 아기들이 특별히 무서워하거나 심장이 빨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타고나는 건 뱀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뱀을 재빨리 알아보는 눈입니다. 먼저 잘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무서워하는 건 그 위에 나중에 배우는 거죠. 위험 앞에서 죽은 척 굳어버리는 전략은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딱정벌레도 주머니쥐도 심지어 상어도 합니다. 서로 아주 먼 동물들이 똑같은 방법을 따로따로 진화시켰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좋았다는 뜻이죠. 상어는 특이하게도 몸을 뒤집으면 이 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배가 위로 가면 마치 체면에 걸린 듯 꼼짝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사냥에 써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백상아리를 들이받아 뒤집은 뒤 이 마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영양분이 가득한 간만 쏙 빼먹습니다. 바다 위 채상이 포식자조차 이 오래된 정지 반응 앞에서는 무력하게 당하는 거죠. 공포가 개인의 경험이라면 내가 겪은 두려움은
나에게서 끝나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수컷쥐에게 체리 비슷한 특정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줘서 그 냄새를 무서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쥐의 새끼를 봤더니 한 번도 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도 그 냄새에 유독 예민하게 겁을 냈어요. 심지어 손자 세대까지 그랬습니다. 비결은 정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쥐의 공포 경험이 정자의 유전자 표시를 바꿔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 거죠. 조상이 무서워한 것을 후손이 이유도 모른 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하긴 아직 이릅니다. 간담이 서늘하다. 피가 얼어붙는다. 공포를 표현하는 말들이죠. 그냥 비유일까요? 네덜란드 연구진이 사람들에게 공포 영화와 잔잔한 교육 영화를 각각 보여주면서 피를 뽑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포 영화를 볼 때 피를 굳게 만드는 응고인자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교육 영화를 볼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서요. 몸이 위험을 감지하면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 피를 굳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피가 뭉쳐 굳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피가 얼어붙는다는 옛말이 꽤 정확한 표현이었던 셈입니다. 공포영화에서 정작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건 화면보다 소리일 때가 많죠. 그 음향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여러 장르의 영화 100편을 넘게 음향을 분석했더니 공포영화에는 유난히 거칠고 일그러진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걸 비선형 소리라고 부르는데 동물이 극한의 공포에 질러대는 비명과 닮았어요. 예측할 수 없이 찢어지는 그 소리가 우리 뇌에 원초적인 경보를 때리는 겁니다. 실제로 샤이닝 같은 영화는 음향에 진짜 동물의 비명 소리를 섞어 썼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거죠. 공포가 그렇게 괴로운 감정이라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귀신의 집에 들어가고 공포영화 표를 산다는 거예요. 왜 굳이 무서워지려고 할까요? 핵심은 안전한 공포에 있습니다. 뇌는 위험 신호를 켜서 심장을 뛰게 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위험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짜릿한 쾌감을 줍니다. 위기가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보상으로 따라오고요. 재밌는 건 무조건 더 무섭다고 더 재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약하면 심심하고 너무 세면 진짜 괴롭죠. 딱 적당히 무서울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어릴 때 이런 괴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두운 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면 귀신이 보인다는 이야기. 놀랍게도 여기엔 진짜 심리학적 바닥이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사람들을 희미한 불빛만 있는 방에 앉히고 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10분간 가만히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1분도 안 돼서 대부분이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얼굴이 낯선 사람으로, 괴물로, 심지어 죽은 부모나 동물의 얼굴로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빛이 약하면 뇌의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정확한 정보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뇌가 부족한 부분을 저장된 기억으로 멋대로 채워 넣어요. 거울 속 괴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려낸 겁니다. 한 엔지니어가 유령이 나온다는 실험실에서 밤늦게 일하다가 오싹한 한기와 함께 시야 구석에 회색 형체가 어른거리는 걸 봤습니다. 돌아보면 사라지고요. 딱 유령 목격담이죠. 그런데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원인을 파봤더니 새로 설치된 환풍기가 사람 귀엔 안 들리는 19Hz짜리 아주 낮은 진동을 내고 있었어요. 하필 이 진동수가 사람 눈알이 떨리기 시작하는 지점과 겹칩니다. 눈이 미세하게 떨리니까 시야 가장자리에 뿌연 형체가 보인 거죠. 환풍기를 끄자 유령도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유령 목격담 뒤에 이렇게 귀에 안 들리는 소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자주 보고합니다. 분명 혼자인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게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3의 인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남극을 사투 끝에 횡단한 탐험가 셰클턴은 그 여정 내내 우리가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고 썼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은 등반가들도 비슷한 동행자를 이야기하죠. 극도의 공포와 탈진, 고립 속에서 뇌가 곁에 있어줄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실험실에서 재현했다는 겁니다.
로봇으로 사람의 감각 신호를 살짝 어긋나게 만들었더니 멀쩡한 사람들이 등 뒤에 누군가 있다고 느꼈어요. 유령의 전체는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아주 작은 시간차였던 겁니다. 1938년 한 라디오가 외계인 침공을 다룬 드라마를 실제 뉴스처럼 방송했고, 이걸 진짜로 믿은 미국인들이 전국에서 공황에 빠져 뛰쳐나갔다는 이야기, 집단 공포의 대표 사례로 유명하죠. 그런데 후대 연구자들이 파보니 이 대공황은 크게 부풀려진 거였습니다. 실제로 놀란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그럼 누가 이 이야기를 키웠을까요? 바로 신문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은 새로 등장한 라디오에 광고를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는 걸 보여줄 기회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부풀린 겁니다. 정작 공황을 퍼뜨린 건 라디오가 아니라 그걸 깎아내리려던 신문이었던 거죠. 놀라서 죽는 줄 알았다는 말, 그냥 과장 같죠? 그런데 정말로 공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나 충격을 받으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풍처럼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멀쩡하던 심장이 갑자기 힘을 잃고 풍선처럼 부풀어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심장 혈관이 막힌 것도 아닌데 심근경색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상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큰 충격이나 비보를 들은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죠. 인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믿은 사람이 정말로 죽는 현상을 기록해왔습니다. 초자연이 아니라 극한의 공포가 심장을 멈추게 한 겁니다. 겁에 질려 죽는다는 건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공포는 진짜 위험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전히 믿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몸을 실제로 무너뜨리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예가 있습니다. 문 닫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이야기. 한때 정말 많이들 믿었죠. 과학적 근거는 약한데도요.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 성기가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 죽는다는 공포가 집단으로 퍼진 적이 있었어요. 1967년 싱가포르에서는 수백 명이 이 공포에 사로잡혀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죽는다고 믿으면서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 공황과 증상이 생생한 진짜였습니다. 공포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만으로도 몸을 장악합니다. 마지막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포를 약점처럼 여깁니다. 겁이 많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멋져 보이죠. 그런데 앞에서 봤던 공포를 전혀 못 느꼈던 그 여성을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위협적인 사람에게 겁없이 다가가고 피해야 할 상황을 피하지 못했어요. 공포가 없다는 건 초능력이 아니라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기가 고장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 30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소름이 왜 돋는지, 몸이 왜 얼어붙는지, 뇌가 어떻게 우리를 먼저 피하게 만드는지, 이 모든 반응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살려낸 장치였습니다. 인간은 두려워할 줄 알았기에 여기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외면하는 대신 그 공포가 무엇을 지키려는지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공포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